부동산의 분류를 한번 보죠. 분류. 자, 부동산의 분류. 일단 토지의 분류를 살펴보면요. 공법상으로는, 부동산 공법상으로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으로 이렇게 또 분류를 해뒀죠. 자,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은 맨 처음에 어떻게 나누죠? 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호지역. 저는 말을 틀려도 돼요. 학교는 선생님이니까. 여러분들 틀리면 안 돼요. 자, 도시지역에는 뭐가 있어요? 주, 상, 공, 노. 관리에는 뭐가 있어요? 관보생자? 농은? 공부 시간이 돼야 생각이 나려나? 이제 금폐업까지 다 불러라 그럴까? 자, 어쨌든 여러 개 나눠줍니다. 그죠? 예. 요게, 그러니까 학교는 시간에 자세히 설명 안 한다고요. 세법 시간에도 그냥 도시지역까지만 봐주고.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28개의 지목으로 토지를 또 분류하고 있죠. 맨 28번째가 뭡니까? 맨 끝에가? 잡종지. 지금 5월달이니까 2차는 이제 슬슬 시작을 해야 될 때니까 지금부터 막 이제 단계에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까지 모르는 건 제가 별로 그렇게 안 돼요. 자, 그렇게 이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부동산 활동상에 특히 감정평가하고 관련돼 가지고 많이 이제 분류를 합니다. 자, 지목이 대인 토지와 택지, 부지. 자, 지적법이, 제가 이제 지적법이라고 했나, 지적법이 바로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죠. 그죠? 자, 지적법상, 편의상으로 우리 지적법이라고 합시다. 지적법상 대, 지목이 대. 요 대는 주거용과 상업용, 주거용과 상업용 건물이 있거나 건축할 수 있는 땅이 바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인 지적법상 대지가 바로 지목대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주거용, 상업용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곳. 그 다음에 요거보다 좀 더 큰 범위가 바로 택지. 요거보다 큰 범위가 바로 택지죠. 요 택지에는 지목이 대인 토지에는 주거용과 상업용이 있지만 요 택지에는 공업용도 들어가요. 공장용지 같은 거. 공업용. 공장용지도 그냥 공장용 건축물들을 지을 수도 있고 지어져 있거나 지을 수 있는 곳. 그게 택지죠. 택지. 그러면 결국 택지는 건축물을 세울 수 있거나 세워져 있는 그런 토지를 택지라고 하는 거죠. 이 택지보다 더 큰 개념은 부지. 부지는 거의 모든 땅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하천부지, 도로부지, 등등 여러 가지 부지들. 하천이나 도로에는 건축물을 세울 수 없잖아요. 그죠?
건축물을 세울 수 없는 땅까지도 다 포함한 개념이 바로 부지라는 거예요. 자, 요 개념을 크기를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요 택지는 건축법상 대지하고 비슷해요. 건축법상 대지는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곳이니 그것이 바로 건축법상 대지니까 이게 택지 개념하고 비슷한 거랍니다. 자, 요 범위를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후보지 이행지. 후보지 이행지는 전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정평가상 토지를 세 가지 용도로 나누지요. 택지지역하고 농지지역하고 임지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순서를 바꾸죠. 임지, 농지, 택지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임지에는 여기에 용재림과 신탄림. 용재림은 가구 같은 거 쓰는 그런 그 목재로 사용하는 거, 신탄림은 땔감으로 쓰는 거, 그런 거 구분되어 있고, 농지는 전, 답, 과수원. 그 다음에 택지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되는 거죠. 임지가 농지로 변화되고 있다. 또는 임지가 택지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할 때 택지로 전환 중인 토지를 택지 후보지라고 부른다는 말이죠. 택지 후보지. 그리고 임지가 농지로 변화되고 있을 때는 농지 후보지라고 하면 되죠. 자, 임지, 농지, 택지 요 큰 범위 요 분류상에 서로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후보지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임농택 후보라고 했죠. 임지, 농지, 택지 요 상호간에 전환되는 관계를 요 되고 있는 땅을 후보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 중에서 전이 답으로, 답이 과수원으로, 전이 과수원으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을 때 요거를 우리는 이행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 이행지고요. 요거는 용어상의 구분이 필요한 거니까 후보지 아니면 이행지니까 하나만 외우자. 후보지만 외우자. 그래서 후보지는 임농택 후보, 임농택 간에 전환되고 있는 것은 후보지다. 그 다음에 나지, 건부지, 공지 관계. 나지는 건물에 지상에 건물 등 시설물이 없는 토지. 요거는 최유효 이용의 평가를 한다. 감정평가상으로는. 토지평가 지침에는 지상에 건물 등이 없고 사법상 권리 설정 없는 토지를 나지라고 한다. 근데 건축물이 없고 지목이 대인 토지. 지목이 대라는 것은 주거용하고 상업용을 지을 수 있는 땅이죠. 예, 주거용과 상업용을 지을 수 있는데 마침 그 위에 건물이 없어요. 그거를 우리는 나대지라고 한다. 나대지. 자, 나지라는 설명에서 사법상 권리 설정 없는 토지라고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죠. 요거를 사법을 공법으로 바꿔놓고 지문이 나와요. 공법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나지는 사법상 권리 설정 없는 토지. 그 다음에 건부지. 지상에 건축물이 있어서 건물이나 구축물 등의 부지로 사용되는 택지가 바로 건부지다.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 그게 이제 건부지라는 거고, 공지는 건물 짓고 남아있는 빈터, 대지에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분. 건축법에서 건축법상 대지라 그러면 아까 택지하고 같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지을 수 있는 것들인데 거기에서 건축물이 들어서 있지 않은 땅, 그게 공지인 거죠. 그 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폐율과 용적률들이 또 제도로 운영되고 있죠. 자, 건폐율은 요 토지 중에서
건물의 바닥 면적이 차지하고 있는 요 바닥 면적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죠. 용적률은 층층이 이 면적들을 다 더한 거죠. 층마다의 면적을 다 더한 것이 용적률. 자,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거는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주거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면 안 되고, 그래서 토지의 이용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건폐율과 용적률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결국 용도 지역별로 구분이 되는 거니까 이게 지역지구제죠. 지역지구제가 실시되는 이유는 효율성을 높이고 부의 외부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시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건폐율이 강화가 된다. 건폐율이 강화가 된다. 건폐율이 강화가 된다는 말은 토지에서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이 면적을 넓게 준다는 말이 좁게 주는 거예요. 좁게 한다는 거죠. 건폐율을 강화한다는 것은 토지에서 차지하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범위를 좁게 만든다. 그러면 이게 좁아지면 이 면적이 넓어지죠. 그죠? 예. 공지 면적이 넓어진다. 건폐율이 강화되면 공지 면적은 넓어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필지와 획지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죠. 필지와 획지. 필지와 획지는 어느 것이 어느 것에 포함되고 요거는 저거고 저거는 요거고 이렇게 딱 갈라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닌데, 개념을 구분해야 되는 게, 필지는 지적법상의 하나의 등기 단위, 지번이 붙는 등기 단위, 그게 필지죠. 일단에 토지가 있다면은 여기에 땅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지번이 붙어 있을 거란 말이죠. 110번지, 110-1번지, 110-2번지, 110-3번지. 여러분들 이거 지번 붙이는 것도 배웠죠? 네. 이렇게 지번이 딱딱 붙어 있는 요 하나하나의 토지를 필지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토지 단위에서는 필지가 1, 2, 3, 4, 5, 6, 7, 8, 9, 10, 11개, 12개의 필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획지라는 개념은 이렇게 필지 단위가 아니고 필요한 용도,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획지가 이렇게 획지가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획지가 이렇게 획지가 구성될 수도 있어요. 한 획지 안에 필지가 여러 개 들어있을 수도 있고, 같은 필지 안에 획지가 들어있을 수도, 여러 획지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분을 잘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봅시다.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지적법상의 토지의 등록 단위, 등기법상의 등기 단위, 법률적 개념이고 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이다. 그다음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경제적 부동산학적인 개념, 부동산 현상과 활동의 단위, 감정평가도 획지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자, 오른쪽에는 감정평가와 연관된 것인데요. 하나의 필지에 여러 개의 획지가 있다. 이게 100-5번지다. 100-5번지가 굉장히 큰 땅인데, 한 필지죠, 이게. 한 필지 안에 획지가 여러 개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격 단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앞에 간선도로가 지나가고 있다라면은 요 앞에는 간선도로를 지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토지 가격이 훨씬 더 높을 수 있고, 한 필지 내에서도 가격 수준이 여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환경이다 라고 되었을 때, 한 필지 안에 획지가 여기도 획지고 여기도 획지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은 땅값이 비슷하고, 요 범위 안에는 땅값이 비슷하고, 요거는 또 요 안에서 땅값이 다 비슷한 것들이라는 거죠. 획지는 토지 가격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한 필지 안에 용도가 달라서 가격 수준이 다르다면은 이런 것들은 감정평가를 할 때, 평가를 이렇게 할 때는 구분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구분해서. 땅값이 다르니까, 토지 가치가 다르니까 구분을 해서 땅값이 높은 놈과 낮은 놈을 구분을 해서 평가하는 거. 그게 구분평가. 이게 구분평가고요. 그 다음에 땅값이 비슷한 하나의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도로가 지나가면서 요 부분만큼만 평가를 해야 된다. 보상해 주기 위해서, 도로에 편입돼서 보상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요 전체 가격 수준은 같다. 그랬을 때 요 부분만 따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요 부분만 따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부분평가라고 한다. 부분평가. 부분평가. 그리고 요게 110-5번지이고 요게 그냥 하나의 획지다. 가격이 똑같다. 한 번지 내에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다. 이럴 때는 평가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개별평가하면 돼요. 감정평가의 원칙은 개별평가 원칙이죠. 예. 개별평가 원칙인데 이렇게 구분하거나 부분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토지와 건물이 같이 평가될 때는 일괄평가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하나의 필지에 여러 개의 획지가 있을 때는 구분평가,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다음에 부분평가는 가격 수준이 같은 경우에 일부만 평가하는 게 부분평가이다.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로 됐을 때는 일괄평가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법지와 빈지. 법지와 빈지는 개념이 서로 다른데 용어 설명상의 유사성 때문에 문제로 등장을 한다고 했었죠. 법지와 빈지. 법지는 아시죠? 경사된 면이고 경사진 면이고, 빈지는 바닷가. 네, 바닷가를 뜻합니다.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이 되는데 사용하는 실질적인 이익은 없다. 소유권이 인정되나 사용하는데 실익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땅에 여기에 주택이 하나 있고 여기에 아파트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 면이 바로 법지인 거죠. 요 면이 바로 법지인데 소유권은 있어요. 소유권은 여기에 소유권이 있는데 사용하는데 별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돈이 별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머리 잘 쓰면은 뭘 할 수도 있겠죠. 자, 법지가 이렇게 생기는 거는 결국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주로 만들어 놨겠죠. 그죠? 요렇게 팍 깎아버리면 너무 겁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게 경사면이 바로 법지다. 그 다음에 빈지는 바닷가를 말하는 거다. 이게 파도 출렁출렁하는 이게 바다. 요 바닷물이 들어오는 게 만조가 있고 간조가 있는데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여기까지 들어왔고 적게 들어왔을 때는 요때 만조시
수위고 여기는 간조시 수위다. 이렇게 했을 때 요거는 그냥 땅이죠. 주로 이제 백사장이나 모래밭 뭐 그런 것으로 되어 있죠. 자갈이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적도분 상에 표시되어 있는 까지 여기까지 딱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까지 경계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바로 빈지죠. 백사장이나 모래마당 같은 그런 것들. 요거는 소유권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냥 국유소유. 국가 건데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되는데 사용 실익은 있다. 언제? 휴양지나 위락지로 서양이 될 때, 뭐 파라솔 같은 거 써놓고 이렇게 이제 매 여름마다 상인들한테 빌려주는 거죠. 사용료를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용 실익은 있다. 빈지는 소유권은 인정 안 되는데 사용 실익은 있다. 요 두 개로 구분을 하면 되고요. 자, 법률 용어들로 보면 법지는 토지 붕괴를 막기 위한 경사면 토지이고 법적 소유권은 인정이 되나 사용 실익이 없다. 측량 면적에는 포함되나 사용할 수 없는 거다. 법지는 윗집의 토지 면적에 포함된다. 그 다음에 빈지,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에 있는 토지, 만조수위선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가 바닷가.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 토지이다.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맹지와 대지. 맹지와 대지. 맹지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토지가 이렇게 있다면은 네, 도로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도로하고 접하고 있지 않는 거는 요 땅이죠. 요 땅. 요 땅은 도로에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건축법상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맹지인 거죠. 여기에 맹지고, 그 다음에 대지라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 다시 토지고, 도로, 일반 토지인데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꼭 자루처럼 생겨서 좁은 통로를 통해서 도로에 접해 있는 이 토지를 대지라고 한다. 자루 대자를 써서 대지라고 합니다. 대지와 맹지는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부분은 비슷한데 그래도 대지는 좁은 통로를 통해서 도로에 통로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 그게 대지이다. 맹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접속면이 없는 토지,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하다. 원칙적으로. 자, 그 다음에 대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좁은 통로에서 도로에 접하는 토지가 대지다. 그 다음에 공한지, 유휴지, 휴한지. 공한지는 그야말로 비정상적으로 지가상승 기대하고 그냥 막 놀려두는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 그게 공한지라는 거죠. 근데 유휴지,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토지. 유휴지와 공한지를 구분하는 게, 공한지는 주로 이제 도시 지역에 많이 있고 지가 상승을 위해서 땅 오를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근데 유휴지는 뭘 하기가 굉장히 애매해 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버려 두는 그런 게 이제 유휴지고요. 근데 이게 겹쳐지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엄밀히 구분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휴한지는 정상적으로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쉬게 하는 게 휴한지.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휴한지.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건 휴한지. 그 다음에 기타의 토지 분류상으로는 소지, 아까 문제에서 봤죠.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적 상태 그대로의 토지. 선하지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선하지 감가의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포락지, 논밭 등이 무너져 내려 하천으로 변한 토지. 하천법상의 용어다. 포락지, 논밭 등이 무너져서 하천으로 변한 토지.
그러니까 저 지금 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강 바로 옆에다가 물이 충분하니까 그 물 많은 곳에 자라는 미나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경작하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물 많이 들어가는 거, 여기 수분, 이제 땅에 수분이 풍부하니까 이게 강이 넘쳐가지고 이게 다 설려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천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런 게 포락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계지. 한계지란 말은 그야말로 우리 부동산 학에서 자주 이제 중요한 의미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떤 특정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때 한계 생산성 또는 입지 잉여가 영이기 때문에 주어진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계선상의 토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때 여기가 도심인데 주거 분리 때문에 이렇게 주택이 계속 바깥으로 나가는데 요 나가는 이유가 여기에서 사는 것보다 여기서 살면 교통비 지출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해서 나가는데 이게 너무 멀어지면은 비용이 비슷해지는, 같아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은 여기서 살지 더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그게 바로 여기가 한계지라는 거죠. 경계선상에 있는 게 한계지. 이게 택지 개념에서는 도심을 중심으로 이렇게 택지 나가는데 농지의 개념으로 보면은 너무 멀어 있어서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멀어지면은 손해보는 농사가 되거나 아니면 비옥도가 워낙 떨어져가지고 비옥도가 여기서부터 점점 갈수록 멀어질수록 비옥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생산성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것을 이제 한계지라고 한다는 거죠. 자, 택지의 한계지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이 되는 토지. 그러니까 최원방권. 가장 멀리 있는 범위의 그 토지. 거기 한계지라는 거죠. 자, 한계지 나오니까 한계지 그러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리씨가 있는데 리카르도가 아니라 리카르도. 예. 무슨 지대설? 차액지대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튀넨 있죠. 튀넨은 위치지대설. 예. 요 두 사람은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반박해서 나온 게 절대지대설이 있었죠. 절대지대설은 칼 막스, 마르크스가 절대지대설. 독점지대,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한계지라도 지대는 발생한다라고 했던 소유 독점 때문에 생기는 거. 그건 이제 마르크스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토지의 분류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은 건축법상의 주택의 분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가 있죠. 단독주택은 그야말로 단독주택. 그 다음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 다음에 공관.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 다음에 기숙사. 다세대와 다가구. 여기 아까 문제에서도 봤지만 섞어서 나오죠. 그죠? 요거 주의해야 되는 거. 자, 다중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요거는 둘 다 3층 이하. 3층 이하인데 다중주택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다가구 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주택법도 배우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서
커버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나온 문제에서도 봤지만은 뭐 몇 층 이하 이거보다는 헷갈릴 수 있는 게 다가구 다세대 이렇게 나오고 다중주택 말로만으로도 이거는 공동주택 같잖아요. 모여 사는 게. 그죠? 요게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지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다중주택은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구분 소유권 등기는 불가능하다. 자, 요 정도까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지를 볼까요? 지금 이런 설명 듣고 문제 풀면 다 풀겠죠, 이제. 자, 부동산의 특성과 파생 현상이라는 건데, 부동산의 특성을 지금 요약해서 이론을 살펴보기 전에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고 할게요. 부동산의 특성과 파생 현상. 부동산의 특성을 일단은 제목만 적어 놓고 합시다. 부동산 특성. 일단 일반적으로 토지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자연적 특성이 있고 인문적 특성이 있다. 자, 자연적 특성은 어떤 게 있었어요? 대가리만 해보면 부부 연계 인 부 연계 인 이거. 인문적 특성은 용 분 위 보 뭐 이렇게 하죠. 자, 자연적 특성의 제일 첫째 부는 부동성, 그 다음에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이고, 인문적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 분할, 병합의 응성, 그 다음에 위치의 가변성. 이 위치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이런 위치가 가변된다는 거죠. 그거는 뭐 고가성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기타 있고. 자, 요거를 문제에서 묻는 겁니다. 요 성격들, 요 특성들이 어떤 특성들인지, 그리고 여기에 파생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 건지 보는 거죠. 자, 제목만 딱 보고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말만 가지고 이제 제목만 가지고 풀 수 있는지 보자고요.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성은 토지의 물리적, 경제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맞죠? 맞긴 뭘 맞아요? 틀려요. 틀린 점을 찾아내세요. 부동성은 물리적, 경제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물리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는데, 지리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는데, 네. 경제적 위치는 가변적이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의 외부 효과가 빈번한 이유는, 외부 효과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부동성하고 인접성하고. 네. 그 다음에 부동성이 강조되면 토지의 공급 곡선은 수직선의 형태로 나타난다. 토지의 공급 곡선이 수직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더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부동성이 아니고 부증성이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왜곡 현상은 부증성에 근거한다. 이 말은 얼핏 맞는 것 같죠? 자, 부동산 시장의 가격 왜곡 현상은 일단 부동산 현상의 가격이 왜곡되고 있다. 가격이 왜곡되고 있다. 이게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 거냐는 거죠. 가격이 왜곡됐다는 것은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부동산의 실질적으로 가치가 100억인데 우리 IMF처럼 그런 급박한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매물들이 나왔을 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100억을 지불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돈은 급한데 팔아야 되겠고 같이 계속 가격을 떨어뜨린단 말이죠. 그래서 가격이 한 50억 정도가 된다. 이런 경우에 가격 왜곡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가격이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주로 단기적으로 많이 나타나지죠. 반대의 현상은 초과 수요 때문에 생기는 거고, 이런 경우는 공급이 초과한 거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은 단지 부증성 때문에가 아니고 개별적인 특성과 그 다음에 위치 가변성 그리고 고가성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장기적으로 계속 가는 것도, 장기적으로 가는 건 이 부증성이 물리적으로 늘어나지 않지만 용도를 변환하면은 더 공급을, 경제적인 공급은 가능하잖아요. 용도적 변화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가격 왜곡이 부정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딱 집어 말하기는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거죠. 고가성과 개별성 이런 것들이 계속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은 빈약한 거예요. 정답이라고 하기에는. 그 다음에 5번 건물이 고층화되는 집약적 토지 이용은 부정성에 근거한다. 토지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자본이 집약적으로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집약화가 된다. 그런 현상을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번 부동산의 특성을 설명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동차나 책상 등 일반 동산과 비교하여 부동산이 가지는 특별한 성질을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한다. 이 말에는 뭐 특별히 불만 없죠.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또는 공원 설치로 발생하는 외부 효과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성이다. 네. 부동산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인근에서 일어나는 그런 환경 변화에 의해서 외부 효과를 일으킨다. 그 외부 효과는 정의 외부 효과도 있고 부의 외부 효과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중요한 말인데요. 매립지나 간척지와 같이 육지를 만드는 행위는 부정성 이론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이 자연적 특성은 예외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 부정성도 물리적으로 지구 표면적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매립이나 간척해가지고 바다나 그 갯벌을 전답으로 농지로 만든다고 해서 토지가 늘어났다기보다 용도가 전환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부정성의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건 틀렸어요. 그리고 리얼 후보지나 이행지와 같은 용어에 내포되어 있는 개념은 물리적 절대량의 토지 증가가 아니라 경제적 측면의 토지 공급을 의미하며, 자, 경제적 측면의 토지 공급, 그러니까 상대적 위치, 용도 변경, 용도의 전환, 이것들로 인해서 토지 공급이 나타나는 것이고, 경제적 측면의 토지 공급을 의미한다고 하면은 공급 곡선은 수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죠. 우상향하는 공급의 형태로 나타나져야 됩니다. 일반적인
공급 곡선의 형태로 나타나줘야 되는 겁니다. 후보지와 이행지는 임지를 택지로 이렇게 바꾸어 가면은 용도를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죠? 경제적으로 공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이 많아진다면은 수직이 아니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의 형태로 나타나진다. 그래서 리얼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용도의 다양성이 있으므로 최유효 이용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그렇죠. 용도가 다양하니까 그 토지에 가장 맞게 사용하는 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걸 것이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땅에는 뭘 세우는 게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을까? 이게 이 이론이 뭘까요? 이 토지에 제일 어울리는 업종을 선택을 한다. 자, 1번 입지론, 2번 적지론, 둘 중에 하나. 입지론이에요. 예. 입지론은 요 땅 위에 뭐 하면 좋을까? 이게 입지론이고, 적지론은, 입지론은 요거 하기 위해서 어느 땅이 제일 좋을까가 입지론이고, 예, 입지론이고, 그 다음에 땅이 있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입지론은 땅 찾는 거고, 적지론은 용도 찾는 거예요. 요때는 용도를 정해놓고 어디에 있는 땅을 쓰는 게 좋을까가 입지론이고, 적지론은 땅은 정해져 있고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할까? 요게 적지론인 거죠. 그런데 넓은 의미의 입지론에는 적지론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론이라고 해도 적지론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 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용도의 다양성이 입지론과 관련이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7번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홍수 등으로 인한 토지의 유실은 영속성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 사례이다. 영속성은 자연적 특성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외 없습니다. 홍수 등으로 인한 토지의 유실은 영속성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 사례가 아니고 이 또 밑에 인문적 특성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부동산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고 재고 시장이 형성되는 근거.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는 것은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빌려줄 수 있는 거는 빌려주고 내가 다시 돌려받았을 때 물건이 망가지거나 따라 없어졌거나 상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임대로 쓸 것이냐 내가 소유할 것이냐 이거 이제 소유 형태도 구분 짓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디서 오느냐면은 영속성에서 와요. 따라 없어지지 않고 소모되지 않으니까 임대차 시장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개별성이 아니고 영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장래 기대 이익의 현재 가치 합의라는 부동산 가치 정의는 부동산의 가치는 미래 편익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이 수익,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게 부동산의 가치다라고 감정평가 때 이야기를 했었죠.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치를 정의하는 것은 뭐에 근거한다? 이거는 뭘까요, 이 중에?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 이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것이다. 이게 부동산의 가치다라고 했을 때 미래가 보장이 된다. 안 따라 없어진다. 계속 있다라니까 이것도 영속성이에요. 예, 영속성. 그 다음에 개별성 또는 대체성은 부동산 가치 추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여기서 뭐가 틀렸죠? 네, 대체성. 개별성이란 말은 토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법적으로도 동일할 수가 없어요. 지번이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동일할 수가 없고 위치가 다 다르니까. 자, 이 개별성 때문에 대체가 안 돼요. 비대체성이 생긴다는 거죠.
비대称성이 생기니까 각각 다 다르니까 같이 추계하는 게 어렵고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전문 영역이 생겨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째,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의 근거가 되는 것은 인접성이다. 개발이익 환수라는 것은 이 정해외부 효과도 관련이 있죠. 내가 갖고 있는 토지가 여기 있는데 내 땅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아니면은 거대한 쇼핑센터가 들어서거나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부동산이 들어서게 되면은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개발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환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얘는 값이 가치가 올라가는 게 얘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인접성이에요. 예. 인접성. 그래서 5번이 맞는 말이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또 쉬었다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